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29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다들 별일 없었을 테고. 네. 그렇죠. 댓글 읽고 바로 주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초스피드네요. 네. 네. 한블리님께서 이런 댓글 달아주셨네요. 진짜 청와대를 돌려준다더니 서울을 뺏어가 버렸네요. 제발 지선에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주세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진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실히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또 앞으로가 바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딴지는 아니고 이 말할 때 보통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많은 습관이라 하더라고요. 네. 네. 아, 예. 네. 그냥 생각나서 얘기해봤어요. 아, 왜냐면 예, 예. 얼마 안 남은 건데, 네. 그러니까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걸 그래서 계속 생각하거든요. 음. 그 유래와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얼핏 봤던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예. 틀릴까봐 살짝 네. 창구를 열어두는 것도 있고 한데 아. 가급적이면 팩트 같은 경우는 뭐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혹시나 자기의 의견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갈린다든지 하는 예. 식으로 좀 말이 많이 오간다 싶으면 뭐 네. 같다. 듣기 싫어갖고 지금 막. 아, 아닙니다.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예, 그냥 예. 되게 그 한국말 그 관련해서 뭐 보다가. 아, 맞습니다. 생각나세요. 맞아, 말씀 맞습니다. 네, 젊은 층이 왜냐면 본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라고 그쵸. 얘기하는 뭔가 확신적이지 못한 약간 얘기를 많이 방어적인 한다고 느낌.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저는 정재훈님 좋은 건 막 장재원 아들, 막 한동훈 여기에 대해서는 같아요가 아니라 그냥 치니까 뒤도 안 들어보고. 거기- 이 그런-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지금? 거기는 잘하고 그런 있죠. 여지를 안 주죠. 거긴 거기다 예, 팩트니까. 그냥 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또 아주 주옥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은혜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인간 쓰레기의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크로비스타에 인간 쓰레기가 둘이 있어요라고 주어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댓글이 달렸어요. 최난다난다님께서 쓰레기도 그냥 쓰레기가 아니에요. 핵폐기물 쓰레기예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어는 없이. 예, 주어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예. 이 핵폐기물 같은 경우는 뭐 소각도 안 되고 이건 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 처리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음. 죄송합니다. 뭐 특별한 해결책은 없네요. 하지만 뭐 뭐 그러게요. 이겨내야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초코님께서 마일리지 팍팍 쌓여라 더 팍팍 한 번에 50점씩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지는 지난주에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연장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에 이제 날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이제 밖에 많이 나오시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역시 늘어난 게 이제 일회용 컵 사용량인 것 같아요. 테이크아웃 많이 또 하시니까. 그런데 마침 이제 6월 10일부터 우리 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작이 돼요. 일회용 컵 보증금.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작이 돼요. 이제 요게 이제 국민의 90%가 네. 이미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가 있을 정도로 이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는 제도이기도 해요. 이거는 딱 새벽 한 2시, 3시, 4시 요때쯤에 이제 홍대 입구역 가면은 그 역 입구 근처에 쓰레기통 위에 보시면은 바로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거기에 엄청 쌓여 있잖아요. 이 네. 일회용 컵이. 상당히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1년에 28억 개 정도가 버려진대요. 우리가 또 커피 많이 마시기도 하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자원 사용을 줄이고 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금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 것인데 요것이 이제 2년 동안 환경부 또 뭐 프랜차이즈 업계 또 시민사회가 같이 논의를 해서 이제 준비가 된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일회용 컵이기 때문에 꼭 플라스틱만도 아니에요. 종이컵도 같이 포함이 돼요. 프랜차이즈에서 우리가 테이크아웃 할 때 나가는 그 종이컵. 요 제도가 원래 있었어요. 2002년도쯤에 이제 시작이 돼서 참여정부 때 운영이 되던 제도예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세계 네. 최초로. 세계 최초. 세계 최초로 네. 운영이 되다가 이제 2008년에 없어졌어요. 이명박 때. 네. 불편한 회수 방식, 낮은 회수율, 또 이 보증금 제도이기 때문에 보증금 관리가 필요한데 보증금 관리가 투명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시행이 된 거예요. 과연 근데 여기서 이 사라진 이유들이 정말로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요런 그 지난 예시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생겨났어요. 다시 재탄생된 제도예요. 일단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게 매장 수가 이제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제빵, 패스트푸드점이 대상이에요. 우리가 웬만큼 아는 곳들은 다 해당돼요. 스벅부터 해서. 요게 이제 3,000원짜리 우리가 커피를 사면 3,300원에 구입하는 거예요. 만약에 테이크아웃 할 경우. 네, 300원이 네. 보증금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300원이 보증금이고 컵을 돌려주면 컵을 다시 반환하면 300원을 소비자가 돌려받는 상태이고 이 컵의 앞으로 바코드가 붙을 겁니다. 스티커가 붙을 거예요. 바코드가 그려진 스티커가 컵에 이제 붙을 거예요. 그럼 요 라벨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요 바코드를 한국조폐공사가 만든대요. 네. 그러니까 나름의 그 신뢰도를 좀 높이는 또 위조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좀 들어간 것이죠. 그럼 요게 이제 매장의 직원이나 키오스크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순환 보증금 앱이라는 게 이제 생겨났대요. 그럼 그 앱을 통해서도 반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반납하는 중간 역할은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라는 곳이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중간에 관리하는 주체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그 300원을 카드 결제 취소분으로도 받을 수 있고 계좌이체로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좀 다양하게 한다라고도 해요. 요게 또 특징적인 건 스벅에서 사서 스벅에서 테이크아웃 한 걸 할리스에 갖다 줘도 돼요. 제휴 카페에서 사서 히두 카페에다가 반납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네. 이거 그러니까 요것을 좋은 취급하는 정보다. 곳이 그러니까 100개 이상의 지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여기저기 다 갖다 줄 수 있는 거. 이러면 이제 그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 정도도 된대요. 길에 만약에 요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이 떨어져 있다. 그럼 주워다가 카페 갖다 주면 300원 받을 수 있어요. 그 300원 내가 갖고. 예전에 주는 우리 사람이 공명 주러 다니기 한 것처럼 그거 모아서 슈퍼 갖다 드리면은 얼마씩 쳐가지고 주셨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단 요 제도 자체의 목적이 뭐냐면 이제 일회용 컵을 이용할 시에 비용을 증가시켜서 이러니 그냥 텀블러 쓸란다. 라는 마음이 생기게 텀블러 사용을 촉진하게 하고 또 길거리에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줄이기 위함인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불편하니 그냥 다회용 컵을 다 사용하자 네. 라는 게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단순하게 이 제도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당장 만약에 모든 카페가 전국의 카페가 다회용 컵으로 전환한다? 라고 하면 찬반이 많이 붙을 텐데 네. 일회용 컵 사용의 편리성이 더 이상 편리하지 않다라는 경험을 하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회용 컵 저거보단 다회용 컵이다 라고 하면서 일회용 컵 자체를 그냥 탈락시켜버리는 기간을 갖는 과도기적인 그 다목적을 갖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좀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재훈님?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환경 오염도 줄이고 약간 그런 목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회용 컵을 안 쓰고. 근데 만약에 그걸 반납했을 때 그 컵을 재사용하려면 네. 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세척하고 뭐 그런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훨씬 이 줄이는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인 거죠. 일단 줄이는 것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이제 컵을 수거해가는 업체들이 따로 네. 있기 때문에 컵이 카페에 한 1000개 정도 쌓이면 그걸 이제 가져가게 된다라고 수거하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불만이 거센 분들이 계신데 점주들이에요. 불편하겠다. 프랜차이즈 점주들. 그쵸. 벌써 생각만 해도 이 그간의 영업 활동에 추가적인 과정이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 그 과정 자체가 점주들이 라벨을 직접 그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에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서 받아서 직접 다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이 늘어나요. 게다가 다 마신 컵을 우리 카페에서 팔았건 다른 카페에서 팔았건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거업체에서 왔을 때 이제 회수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간의 편리함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점주분들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 중에 좀 큰 게 뭐냐면 이 라벨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벨을 직접 주문하셔야 되는데
미리 주문해서 미리 붙여놔야 손님이 왔을 때 바로 거기에 따라가지고 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요 라벨 비용이 한 317원 정도 한대요. 아. 근데 만약에 컵을 처음에 10,000개 정도 주문한다? 그럼 초기에 300만 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와.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작은 프랜차이즈는 아니면 정말로 지금 너무 조원의 사정이 안 좋은 곳들은 많이 좀 번거로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고민이 100개 많아지는 이상을 거죠.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에만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소규모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디야라고 해서 모든 이디야의 사이즈가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 점주분마다 가정의 상황도 또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초반에 큰 돈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영세한 곳일수록 네. 좀 고민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음. 근데 대신에 이게 10,000개를 주문했는데 10,000개를 만약에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담아서 다 팔았다. 네. 그러면은 4천만 원 매출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어. 4천만 원 매출이 발생하는데 300만 원이 선결제된다. 그리고 그 300만 원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주문을 할 때 300원씩 보증금을 주니까 그 보증금으로 바로 충당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나가지만 영업 활동을 조금만 하다 보면은 메꿔들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잠깐 나가는 그 기간이 그 예. 기간이 부담될 수 있는 분들도 아, 있다라는 있어요. 점도 있죠. 우리가 예. 주지할 부분이기도 해요. 어. 그리고 라벨을 신청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 웹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절차도 좀 복잡하네요. 디지털 예. 약자들은 예. 맞아 어. 맞아. 네. 점주분인데 70대가 넘으셨어. 그런 분들은 이제 맞아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요 웹페이지가 그 6월 10일부터 이 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웹페이지가 지난주에 열린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본사들 입장에서도 그런 점주분들께 미리 교육시켜드릴 시간도 부족하고 그 점주분들 입장에서도 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디지털 약자 점주분들은 좀 고민이 이제 많아지시는 거죠. 이게 사실 나이도 중요한데 재훈님 같은 청년들은 또 거기에 해당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디지털 이런 거 따라가는 게 또 어렵고. 아닌가요? 나이를 좀 먹긴 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만 잘한 거예요? 프로 게이머들이 많이 받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컴퓨터 잘한다. 디지털 전문가다. 그쵸. 프로 게이머가 프로 그래머로 변형되는 그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프로 그래머였다. 네. 그러면서 막 IT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이 다른. 그건 아닌데, 그래서 뭐 거기다가 뭐 팩트는 짚고 넘어가겠지만 뭐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 제기되는 문제 중에 이제 바쁜 시간에 몰릴 경우에 보증금 받겠다고 줄 서 있거나 그래서 매장이 또 번잡스러워지는 것도 고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다른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는 해결이 좀 가능할 것 같다 싶어서 오늘 언급은 굳이 안 드리려고 해요. 근데 요 목돈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또 디지털 약자 이런 네. 부분들은 분명히 좀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일부 점주들이 모여서 악플을 달러 다니자는 여론몰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 실제로 어떻게 써있냐면 여론을 안 좋게 만들어야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다 라는 이제 취지로 그런 여론 조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아까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의 90%가 보증금제 도입을 원하고 있어서 네. 지금 같은 여론몰이는 효과가 좀 없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지금 좀 문제 제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요. 네. 마무리까지 하고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제도 자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불편해져요 조금. 네. 근데 생각을 우리가 또 다시 해봐야 될 것이 그간의 이제 거리에 막 테이크아웃잔 투기되어 있었잖아요. 막 버려져 있었잖아요. 그거 다 지자체가 부담했었어요. 우리 세금으로. 이게 연에 뭐 한 20억 개에서 뭐 80억 개라는 말까지도 있을 정도로 숫자가 상당히 다양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업자나 우리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세금에 기대서 네.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방종을 누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이들이 분명히 좀 책임을 지자라는 차원에서 도입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들. 프랜차이즈 본사.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환경부나 시민사회단체와 만나서 회의하고 조율해왔던 이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인데 점주들이 지금 이런 집단행동을 취해야겠다고 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어떤 메시지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라는 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요 잠깐 얘기하면서 점주들이 이게 피곤하겠는데 쉽잖아요. 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을 때는 이제 말이 이제 없고 오히려 그 불편함이 본사들이 어느 정도 뭐 점주분들에게 뭐 보전을 좀 해준다든지 사내에서 제도적으로 뭔가를 좀 완충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제 점주분들께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는 것 네. 같은 느낌이라 상당히 좀 싸해요 느낌이. 요게 좀 요 흐름이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영업 제한 때문에 네. 이제 규제 도입됐을 때 그때도 점주 뭐 소상공인들의 손해가 이제 눈에 이제 불보듯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뭐 소상공인 협회 점주들의 뭐 이런 점주들이 모이는 카페 이런 곳에서 여론몰이를 했던 걸 보면 그 문제의 해결자로서 역시 함께 책임을 가져야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보다는 그 방역을 위해서 이제 영업 규제한 정부만 네. 집중 타격했던 네.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 프랜차이즈를 이용하게끔 플랫폼을 열어놓고 정작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서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게 그 와중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 여기 안에 있어요. ESG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뭐 ESG나 뭐 사회적 경제 같은 게 사실 뭐 다른 게 아니고 어디 뭐 기부하고 사진 찍고 올리고 연탄 갖다 주고 이게 ESG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게 ESG인 거지.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년 동안 이 제도가 준비되었는데 마치 한 6개월 전에부터 시작된 것처럼 상당히 지금 점주들의 이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기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상황을 조금 기회로 좀 활용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모여서 야 이거 불편한데 그냥 아예 우리가 다회용기로 그냥 전면 도입하자. 해가지고 아예 다회용기로 좀 전면 도입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 요즘에 안 그래도 뭐 ESG나 뭐 미닝아웃 같은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네. 오히려 시민들이 봤을 때 지지해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카페들이 저렇게도 하네 대단하네라고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도 돈은 예전처럼 벌고 싶고 트렌드는 별로 따라가는 거에 관심 없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많이 좀 아쉽다. 네. 그리고 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규제를 그냥 고민 안 하고 없애버릴 것 같다. 그렇죠. 그냥 라는 거죠. 맨날 자유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인 비전이 안 보인다 해서 기업 입장에서도 앞으로 5년간 어떻게 운영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이번에 취임사도 보면 자유 얘기는 엄청 강조하고 정작 디테일한 내용 뜯어보면 너무 텅 비어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틈만 나면 자유롭게 특히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온 그러니까 걸어온 길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막 고민도 듣고 원래 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잖아요. 그 네. 의견 듣고 당연히 충돌하는 그 사이에서 이해관계도 좀 조정하고 또 그 사이에서 국민들 여론도 듣고 파악하고 그러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본인의 가치에 맞게 그걸 추진해가는 게 원래 절차상 그 맞는 건데 그렇죠. 그냥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늘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것도 강자의 자유만 대변하니까 결국에는 또 이게 시민들이 앞으로 더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MB 생각. 아바타니까 MB처럼 네. 없을 것 같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국제적인 이 환경에 대한 트렌드를 좀 따라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다회용 컵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국가 단위로 이렇게 아예 모든 카페나 프랜차이즈가 다회용 컵으로 넘어간 사례는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도시 단위는 좀 있지만 그런 것도 해내면 우리나라 안 그래도 선진국 계열에 뭐 도입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국제적인 찬사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들을 충분히 성과로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만 발휘하면. 근데 뭘 조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만 하지. 그렇죠. 그래서 고민 안 하고 그냥 없앨 것 같은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과 불안감이 들어서 오늘은 완전 기납법으로 맨 뒤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 피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뭔가 대안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보상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에 막 도톰하게 하겠다 막 그런 얘기하는 게 있었잖아요. 삼겹살이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보상 자체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누구부터 보상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도톰하게 하겠다. 네, 두텁게 지어놨. 네, 이게 참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있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원래 스타일 지금도 보면 민주당이 계속 김치찌개 술 먹자 그러고 그러면서 뭐 자세한 건 모르겠고 알아서 니네들이 해 처리해 그러니까 하고 뭐 그런- 나는 그냥 큰 아주 거시적인 차원에서 뭐 오케이 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 뭐 매번 상황을 그렇게 모면해 왔는데 네. 그런 지난 5년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욕하는 이유가 다 다른 거잖아요. 네.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도 있고 네. 애초에 그냥 그 가치와 철학이 정반대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그냥 윤석열 멋대로 다 흡수해가지고 그 국정 운영을 펼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취임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부터 사람들이 미치겠다.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닐까. 이 제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네. 빈틈이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만만을 매우 확대 해석해서 문재인 정부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로 없앨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참 아쉽죠. 그들이 그걸 되게 잘하는 게 보면 뭐 경제 그 소득주도 성장도 굉장히 그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뭐 공정 경제, 뭐 혁신 성장 이런 게 여러 가지 축들이 있었고 그 안에 내용도 디테일하게 되게 많은데 콕 집어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망했다. 뭐 자영업자 힘들어한다. 경제 망했다. 뭐 경제 폭망론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화시켜가지고 프레임 만들어서 그걸 무한 그 언론을 통해서 무한 반복을 하니까 어느 순간 야 최저임금 인상돼서 우리 그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우리 경제가 결국에 타격받고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일부 자영업자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죠. 모든 사안에. 근데 이런 식으로 늘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 막상 자기네들의 문제를 또 덮기 위해선 또 그 언론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의성님의 코너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최저임금 인상도 생각해보면 국제기구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것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아쉽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청소도 평소에 좀 미리미리 해놔야 할 때 덜 힘들지 네. 네. 하나도 안 했던 거를 아주 그냥 하려고 때묵은 하니. 먼지를 때묵은 이 짐을 다 없애고 처리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청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날도 힘들고 우리가 대청소 일요일 하루 날 잡고 한다고 해도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까지도 힘들잖아요. 그 전에 했던 짐들을 치우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보지 않고 심지어 치우는데 옆에서 누군 또 쓰레기 뿌리고 있고 뿌리고 계속. 있고 똥을 싸고 가고. 자기가 뿌려놓고 이거 왜 안 치웠냐고 여기. 들어온 거 묻었다고 뭐라고 하죠. 그렇죠. 딱 그런 꼴이죠. 네. 그래서 이런 코너에서 이런 디테일하게 하나씩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의성님 코너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댓글이 네. 점점 늘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계속 네.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 오게 되네요. 특히 앞으로 더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이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거의 안 다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너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그 여론을 뭐 때로 호도할 때도 있을 거고 무시할 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만큼 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좋습니다. 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고 다음 주도 알찬 주제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재훈님.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도 역시 뭐 청년, 그러니까 10, 20, 30과 좀 관련된 주제일 것 같아요. 뭐냐면 게임 관련된 그러니까 이슈인데 그 김성애의 주식백과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네. 구독자가 약 78만 명 정도 되는 게임 업계, 그러니까 게임 유튜브 채널 중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그런 채널인데 이준석 당대표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어제 직접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진 띄워주세요. 네, 저렇게 이제 집권 여당의 게임 정책 기조를 들어보는 시간에서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이 출연 영상 제목이 원래 이거였어요. 윤 후보, 아니 대통령은 어디 가시고?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 안 나오고 이준석이 나왔을까? 이런 의도인데 지금은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원래 왜 이준석이 나왔냐라는 게 좀 궁금하잖아요. 왜 이준석이 저기 나왔을까? 원래는 대선 전에 대통령 후보들을 이렇게 모시고 게임 정책을 들어보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출연해서 게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고 안철수도 출연을 했었고 윤석열만 안 나왔거든요. 네. 심지어 윤석열 측에서 게이민들 표 얻어야 되니까 먼저 저 주식백과 쪽에다가 우리도 그럼 출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일정만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통보도 없이 안 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나와서 지금 이제 대선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그 황희사님과 같이 전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그냥 소감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먼저 현재 게임이라고 하는 분야가 앞으로 미래에 정말 중요한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또 나서주고 이걸 뒷받침해 주느냐에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 신희진, 손인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던 사람이고, 이용은 현역 의원이고, 윤석열 후보 당시에 캠프에서도 거쳐간 인물들이거든요.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하고 또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지금의 그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과거 셧다운제 만들 때 이 청와대 쪽에서 컨트롤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 게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뭐 여가부 장관이 되기도 하고, 저 신혜선처럼 뭐 법이나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게이민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악몽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이준석 대표는 어제 방송에서 뭐 이런 분들을 뭐 게임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주요 역할은 하지 않았고 하태경이 요걸 전반적으로 담당했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소위 말해 회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방송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올해 1월에 게임 정책 관련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어요.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했었냐면, 게임을 포함한 모든 문화 콘텐츠들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사용자의 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능과 규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면서 마치 게임 중독 이 질병화 코드를 그러니까 질병화 코드 등록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많은 게이민들의 어떤 그런 분노를 샀었고, 유저가 돈 내고 뽑아야 되는 그런 확률형 아이템 있죠. 네. 캐시에서 막 질러서 뽑는 거. 네. 네. 그런 것들 사실 뭐 부모님들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걸 하게 되니까. 네. 근데 이 관련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게임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요인으로 수익성 추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점에서 기업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영업비밀 공개 의무화 등의 강력한 규제도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게임 대다수 업체의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게임 유저들보단 기업, 업계 편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라서 논란이 된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뭐 말씀드리기는 어차피 시간도 뭐 하고 하니까 핵심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게이민들을 끌어안고 또 좋은 정책을 내고 게이민들을 공감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뭐 신혜선 논란이나 뭐 게임은 중독, 법적 규제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게이민들한테 먼저 해명부터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석이 형의 어떤 그 환경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기업 편에서 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게임도 유저들의 어떤 고통이나 유저들이 겪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기업 편에 서서 좀 많이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 기업들이 그 자유를 통해서 만든 게임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도 네. 괜찮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말이 자기 말도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가 알고 이야기한 것이냐, 막 그런 논란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게임 환경 뭐 여러 분야에서도 사실 진짜 시민들 또는 유저들 이런 걸 대변한다기보다 어쨌든 기업 편 위주로 윤석열이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게 저는 좀 포인트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하는 얘기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공감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 게이민들이 분노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 나왔으면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회피성,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게임 잘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넘기질 않나. 그러니까 결국엔 또 우리 황 회사님도 저랑 같은 뭐 게이머 출신이었고, 그리고 요즘 또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희두님도 이걸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뭐 생각하셨는지. 일단 저기 나간 영상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했는데 어제 바로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대략
그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무슨 얘기했나 어떤 네네. 주제 얘기했나 정도만 봤어요. 나중에 좀 챙겨 보려고는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가 있을 거고 뭐 네. 지지자분들이 그리고 그 방송을 주로 보는 사람들 거기에 뭐 정치적 성향도 다를 거고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청소년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그들의 시각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나가면 또 나가고 어차피 뭐 마삼 중에 뭐 성애가 안에 저런 애가 뭐 떠드는 게 그렇게 영향가 있냐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댓글 반응을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라면서 개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게 결국에는 그 국민의힘 지지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준석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럼 이게 당장에 그럼 무슨 결과를 불러오냐 뭐 크게 그 뭐 엄청난 그 관심을 뭐 불러온다거나 결과를 갖고 온다고 보진 않지만 이게 빌드업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아쉬운 얘기지만 맞아요. 이상원 의원님이 정말 열심히 e스포츠와 게임, 뭐 정청래, 조승래, 뭐 전용기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예전 전병헌 전 수석님이 한창 그 e스포츠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비하면 그쵸, 아이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게 단순히 코스프레 한두 번 한다고 된 문제는 아니고 이런 코너도 계속해서 나가서 의사표현도 하고 맞습니다. 게이민들이 관심을 가진 그 여러 가지 뭐 문제 의식이나 때로는 뭐 정책, 법안 뭐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목소리도 내고 맞아요. 뭐 그러면서 그 성과를 보여주는 게 딱 일체화가 될 때 폭발력을 가지는 건데 지금 어쨌든 주위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준석 개인이 나간 건 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편이에요. 네. 물론 윤석열 정부라든지 뭐 하태경의 찍먹 논란 이런 것들을 봤을 땐 그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막 심각한 뭐 상황까지 갔다고 보진 않지만 이거 가만히 냅두고 뭐 게임 채널 나간 게 뭐 대수야라고 넘긴다면 정말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 근데 이 얘기를 맞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저도 2년, 3년 전부터 이 e스포츠와 게임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예를 들어서 셧다운제 폐지한 것도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가 했죠. 근데 그런 내용들 나중에 홍보 잘 못하면 그냥 저쪽에서 낼름 해가기도 되게 쉽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프레임과 뭐 마케팅, 홍보 이거 너무 중요하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 그래도 외롭진 않으시죠? 일단 뭐 저도 합류해서 같이 한 명보다 두 명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그게 몇 명이 됐든 간에 어쨌든 하나보다 짝이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가? 아니 근데 진짜 게이민으로서 합류한 건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네. 왜냐면 게이민들이 뭐 여러 가지 팸코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뭐 그들과 대화를 할 때 그래서 그 되게 놀랄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힘을 보태겠다고 이렇게 와줘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죠. 실제로 게이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이 다 사실은 뭐 저쪽 우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좋은 환경이잖아요. 글 하나 보다가 이게 그래서 이명박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막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지식백과 나온 거 보니까 네. 저는 역시 이준석은 정치인 뭐 사람으로서도 뭐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정치인으로서는 역시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점이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아는 얘기하고 갔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자기 그렇죠. 지식 자랑하고 갔고 문제는 정치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사람이 요 지식백과에 나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임과 관련된 오해들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데 좀 기여하겠다라는 얘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평가하고 또 예전에 그 비단 주머니처럼 자기 혼자 무슨 평론가처럼 하는 걸 보니까 역시 정치인으로서는 많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역시나 드네요. 네. 저는 뭐 희두님, 의성님 얘기한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걸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오히려 이준석이 지금 발언권도 별로 없고 저쪽에서도 팽당할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 밖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네. 아까 희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의 관심에 벗어나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각지대에 있는 파일을 야금야금 잘 먹어 들어가고 있다. 이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선동이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민주당에서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의성님 코너에서도 얘기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뭐 팬데믹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기후 위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항상 피해는 약자한테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네. 크게 오잖아요. 네. 아까 뭐 점주들, 뭐 영세한 점주들이라든지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그 사실 200원, 300원 뭐 이런 게 별로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일회용품 뭐 내가 돈 더 내면 되는 거면 그렇죠. 막 쓸 수 있죠. 근데 이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오히려 윤석열 같은 경우 안보 이거 지금 다 예산도 깎아버리고 NSC 개최도 안 하고 지금 국방 지금 거의 안보 공백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지금 네. 젊은 남성 청년들 그리고 지금 게임도 보면은 지금 유저들한테 좋은 법안 같은 거 지금 그쪽에선 안 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까 희두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홍보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런 약자들이 더 피해받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번 찍으신 분들이 훨씬 더 피해를 크게 보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가장 크게 느낀 게 서초동에 계신 분들이지 않나 싶어요. 서초동에서도 어쨌든 많은 표를 받았는데 거기가 지금 그 제일 막힌다면서요. 그 일대 출퇴근할 때. 대신 거 약자는 아니니까. 약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일부 가장 계실 수도 가까이서 어쨌든 피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이니까 생각이 점점 바뀌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요? 절대 안 바뀌어요. 용산도 처음에 그 환영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네. 네. 그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용산 쪽 7개 아파트 그 협의회에서 막 그 탄원서도 막 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피곤하다. 왜냐면 교통통제라든지 집회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그렇죠. 계속 드러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정당의 계열 사람이 나와서 뭔가 이 동네를 개발해주겠다. 집값 그런 올릴 식으로. 그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뿌려주면 다시 찍게 되는.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돼 왔으니까. 맞아요. 특히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랫동안 뭐 강남 쪽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들의 과제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보는 거고 아까 이준석 그 대표 나와서 정치질을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반응을 저도 보니까 역시 이준석은 박학다식하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버드 네. 그 이미지와 스마트함 그리고 언더독 이 축으로 여태까지 예전 방송부터 쭉 지금까지 일관성을 갖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왔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 정치권에선 좀 비주류 취급받을 때부터 그 여론이나 이런 게 흐름이 보이니까 이 하태경 이준석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그때는 제가 정치권에 깊이 활동하던 때는 아니었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역시 이런 데 나가서 한마디 하고 본인의 경험 뭐 하버드 시절에 멋졌어요 이런 얘기 좀 있더라고요. 네, 앞부분에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역시 뭐 하버드 형이 게임 쪽도 관심 많고 그래도 우리랑 대화를 해주려고 하고 이런 이미지만 딱 얻고 가는 거니까 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확률형 아이템 이슈 때 어떤 법안을 냈었는지 그때 역풍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네. 새해 때 막 뒤통수 쳐서 신희진, 손인춘 그 계열 사람들 다 거기 국민의힘 쪽에 있어요. 네. 이준석이 저 방송에 10번을 나오든 100번을 나오든 그 본질적인 상황들을 다 들여다봤을 때 과연 게이민들한테 우호적인 것 맞나? 맞아요. 막 그런 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다 하나하나 보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뭐 그 결국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홍보 그리고 프레임 뭐 아젠다 싸움 이게 전 너무나 중요하다. 이건 진짜 수십 번 강조해도 지겹지 않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어가자면 제가 사실 전 뭐 프로게이머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벌써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사실 1020, 30의 이슈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특히 뭐 젠더 이슈라던가 게임 이슈 이런 게 주요 이제 화두인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동안 게이민들의 마음을 아예 얻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제 민주당이 어떤 소외된 게이민들을 잘 대변하고 네.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결국엔 사실 뭐 표랑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정책 보고 찍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리고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석이 형이 뭐 윤석열의 환경공약 관련해서도 얘기 많이 하셨고 저도 윤석열 게임 정책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경상군을 그냥 보면 그냥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과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워낙
기본이 안 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언론사에서 대통령 집 앞에서 이 사람이 몇 시에 출근하나 오늘은 지각을 하나 안 하나 이런 걸 감시하면서 취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얼마나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준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가장 기본도 못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이 사람의 정책이 어떻고 뭐 이런 거 평가하기가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희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저도 사실 자질이 없다 생각해요. 그분이 되게 과도하게 막 청년 정치의 상징으로 막 일부에서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사진 띄워주세요. 주식백과 그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를 언젠가 그만두면 자기는 뭐 프로그래밍에서 먹고 살아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오만하네요. 네, 언제라기보다 그냥 지금은 그만두시는 게 어떤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거는 프로그래머 분들에 대한 신뢰 같아요. 그쵸. 자기가 조기 축구 몇 번 했다고 정치 그만두고 축구 선수나 해야 되겠어요?라고 하면 맞아요. 전 제가 프로 축구 선수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맞아요. 기분 나쁘죠. 근데 뭐 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아는 척하는 듯이 내가 여기 와서 막 이런 것도 알고 난 이런 것도 했고 막 그런 걸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일단 정치를 언젠가 그만둔다.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이준석이 정치가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시는 건 어떤가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뭐 제 주제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준석이 이거 보고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합니까? 정재우 후덜덜. 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이준석이 정치를 제대로 된 정치를 안 하고 자기 장사만 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청년 정치를 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이 사람이 그만큼 떠벌리는 거 잘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있으면 그 못하는 걸 계속 차곡차곡 정립을 해야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이상한 거 다 알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잘못을 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이용을 당하고 선동을 당하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무관심은 답이다가 일부 맞을 때도 있지만 이준석 같은 분한테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원래는 저도 이걸 다른 분들한테 이걸 맡기려고 하다가 이준석 대응을 직접 한 거거든요. 이준석 관련된 내용을 저도 다 모아놓고 뭐 과거에 했던 그 사람이 했던 발언부터 행적 논란 아예 폴더로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 카드를 써서 미러링을 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이거는 어떤 걸로 반박을 했을 때 가장 이준석한테 아프겠다. 뭐 뼈 때리겠다. 캐비닛이네요. 캐비닛. 황희도 그쵸. 캐비닛. 폴더 캐비닛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미러링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관심하고 그냥 평소에 이런 자료들이 없었다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겠죠. 네. 그냥 되게 얕은 수준으로. 네. 이준석에 대해서 그대로 미러링을 하니까 이준석 본인은 아는 거예요, 이걸.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뭐 여러모로 정신승리하죠. 황희도 존재도 모른다. 혼자 뭐 큰일 나고 저러냐 이랬는데 정작 이준석이 저를 차단해버리면서 상황이 더 우스워지고 아직도 해제 안 됐죠? 안 됐죠. 이준석의 말투로 똑같이 제가 글을 썼더니 그 글만 보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글씨 진짜 못 쓴다고. 글 못 쓴다고. 이래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준석이 봐라 했는데 그 글이 이준석체였던 거. 그대로 미러링 그리고 글 삭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그 하나만 가지고 뭐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청년들이 어떻게 오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이 갖고 있는 그 하버드를 앞세운 여러 가지 자기의 이미지, 그 허황된 이미지를 하나씩 깨뜨리는 거다. 그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추가적인 내용들도 게임 쪽도 그렇고 뭐 청년 정치도 그렇고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네, 오늘 오랜만에 코너 제목을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네, 보람의 재미있는 문화예술 이야기 잼문이 시간입니다. 잼문이 오랜만에. 잼문이. 저도 까먹고 지내다가 각자 코너 이름 딱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이석의 무기고였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주제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레니 리펜슈타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윤석열이 이번에 하겠다고 하는 사이버 안보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이명박 시즌2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이제 사이버 심리전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내용이 좀 방대해가지고 오늘로도 다 끝이 못 낼 것 같고 좀 섹션을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최대한 시각 자료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네. 좀 언론에서 나왔던 그 증거들, 자료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이게 사이버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댓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리전을 이 사람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댓글로 어떤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 여러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심리전으로 그 이미지를 어떻게 나쁘게 만들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볼 텐데, 일단 뭐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졌죠. 문화예술계에 있는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도 하고 했는데,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지금 문성근 대표의 SNS에 올라온 건데, 원래는 이제 가운데 있는 이미지만 활용을 했죠. 굉장히 외설적인 사진을 통해서 이거를 합성을 해서 이 김여진 배우와 문성근 배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을 했었고, 이것들이 국정원에서 작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너무 한심하다. 예, 사진이 이게,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부적절한 관계를 적시한 합성 사진을 제작하여 유포한다. 그리고 반응을 보면서 문을 공략한 제2, 3탄 자료를 집중 투입한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야, 국정에서 실제로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냈고요. 대단한 일 하네요, 참. 정말 대단한 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좀 유명한 사진이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을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영정사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냐? 지금 보시면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은 이 영정사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이 사람을 희화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코알라와 사진을 합성을 했는데, 이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에 작업이 된 것들이고, 이후에도 계속 작업이 됐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국정원에서 심리 전문가가 이 작업이 참여를 해서 사진이 합성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야, 세금 살살 녹네 진짜. 네, 이런 그쵸. 것들을 작업을 다 했고, 네, 그 다음 사진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네, 저런 사진도 그렇고, 사실은 사진이 좀 더 많은데 좀 더 네. 상징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을 몇 개를 가져왔고요. 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에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활용해라. 말하자면 국정원장이 네, 좌파가 너네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라는 그런 심리적인 작전을 하는 거죠. 이런 악랄한 작업을 했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아까 그 내용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에도 작업이 됐다는 거, 그리고 밑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은 그 황희도 씨가 항상 얘기하시는 그 심리전 3단계, 네, 그거에 모욕주기 3단계. 네, 모욕주기 3단계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 방법은 되게 심플하지만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모욕주기 3단계가 1단계로 이 누군가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2단계로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 떠나게 하고, 3단계로 그렇게 고립시킨다. 이 3단계인데 그냥 뭐 모든 사례에 다 대입해봐도 되고, 네. 나는 절대 안 당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누구든, 솔직히 저도 자신 있어요. 그렇게 보내버릴 자신이. 모든 이 사람들의 질투심이나 혹은 뭐 열등감이나 뭐 시기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더라도 그 울타리에 갇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결국엔 고립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아무리 좋은 이상과 가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완벽하게 살면, 저런 거에 절대 당하지 않는, 개인이 깨끗하게 살았으면 아무리 저런 거 작업이 들어와도 버틸 수 있을 텐데 라고 정말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현실 정치판에서 당당하게 목소리 내는 거 보면, 야, 이게 같은 진영이라 하더라도 너무 현실과 이상 사이에 그 괴리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아까 그 앞부분에 그 문성근 배우님 관련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저열한 짓을 저질렀냐면, 그게 처음에는 너무 고급스럽게 자료를 만드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너무 전문가가 만든 거 티가 나잖아. 한마디로 일반 네티즌들이 굉장히 없어 보이게, 발합성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그냥 좀 안티가 올린 거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아예 그 질을 낮춰버린다든지, 완전 눈높이를 낮춘 거죠.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정말 집요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혔고 치밀하게 설계를 했고 그 은밀하게 접근해서 주변 사람들 떠나게 만들었고 이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쵸. 물론 그 개개인의 책임이라든지 파괴력이라든지 뭐 혹은 개인 판단하는 사람들의 뭐 각자의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건 다 다른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진영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한때는 민주당의 너무나 그 대선 후보로 적합한 자랑스러운 후보가 많다고 그 배불렀던 시절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주위를 돌아보니 막 아무도 없어졌다. 뭐 네. 이제 남은 거 이재명 후보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음모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아쉽죠. 일부러 그래서 이 자료들을 다 언론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준비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왜냐면 이게 검증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서도 증거 자료가 나왔던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국정원 직원이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이게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영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위에 제목을 보시면은 단독 그들 뒤에 삼성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도 나와 있던 건데 노무현 추모 행사가 있었고요. 추모 분위기나 그리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행사나 시기면 꼭 그에 반대하는 심리전을 펴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다 보도가 된 내용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건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갖고 있는 일본이나 뭐 예.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그런 다른 나라들에게도 저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서 내부 총질하고 분탕질하는 것인데 저거 다 이른바 보수라고 우리가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얼마나 헛보수인가를 굉장히 증명하고 있고 저런 게 사실 안보 살살 녹이는 거고 네. 예, 국력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총구를 국민들한테 겨누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결국에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해놓고 일베라는 씨앗을 보수라고 표방을 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거기를 통해서 우군화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 네. 그 씨앗들이 지금 자라난 상황이고 음,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국정과제 110가지 중에 101번째로 그 사이버전 전사 10만 네. 명 양성을 예고한 상황이라 저는 정말 뜨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들이 너무 많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조금 더 길게 내다봤을 때 전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아까 뭐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그 댓글로 그냥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보통은 내가 밀접하게 뭐 체감하는 혹은 내 눈앞에 보이는 네. 게 아닌 이상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여론을 보고 나도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게 대부분이 됐는데 그렇다고 그들을 또 뭐 무식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전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이 대화를 하고 타협을 진짜로 할 사람이면 저도 당연히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뭐 설득도 하고 뭐 타협도 할 텐데 상대방은 저런 짓을 저질렀던 인간들이고 당장 다음 주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네. 행사 추도식도 있는데 그냥 추도만 하고 노무현 정신을 추상적으로 외칠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목소리 내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고 청년들 사이에서도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예, 사실 제가 정치 시사 무관심층이었잖아요. 저는 얼마 전까지 제가 아마 제일 늦을 텐데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계속 막 운동해야 되고 막 운동권일 것 같고 저 북한을 꼭 우호적으로 막 추종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이것부터 과거 옛날부터 엄청난 작업이 많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좌파, 그러니까 그 진보한테 타격을 주려면 종북 프레임을 씌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하다는 프레임을 씌워야 되고, 막 그런 페미라고 낙인 찍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그 자료들이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었고, 네. 실제로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 다음 날 또 그 5.18이거든요. 5.18인데 특히 5.18 관련해서도 북한군 개입설도 그쪽에서 계속 또 퍼뜨린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시민들이 어쨌든 이런 작업을 하려고 했었다.
하고 있었다. 그리고 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그나마 좀 올바른 그런 판단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베 같은 경우에 뭐 사이버 심리전을 동원하거나 댓글이든 여러 가지 작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엄청나게 활용이 많이 됐었고 네. 일베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가 또 지금 사진을 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JTBC에서도 보도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극우 글퍼날은 청와대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청와대 내부에 뉴미디어 정책실이라고 해서 따로 그 기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 실제로 그런 작용을 했었고 보면은 어떤 식으로까지 했냐면 이제 청와대를 청일베라고 불러야 하나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지금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또 PD 기자들에게도 낙인 찍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PD 수첩에 대해서도 생각 같아서는 당장 없애버리고 싶음 여권 핵심부에서 PD 수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상상을 초월한다 등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PD와 기자들에게도 낙인 찍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나오고 있죠. MBC, 오마이뉴스 뭐 이런 보도 채널이나 언론사에 대해선 저거 뭐 종북 방송이다, 좌파 방송이다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특정 그 뭐 진영 쪽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그 언론사에 나온 내용들은 전부 다 그냥 편향된 거니까 들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또 나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간의 효과가 상당히 컸나 봐요. 다시 또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사이버에서의 일베화를 한 번 더 전략화시키는 거 보면 그간에 아주 효과가 컸던 것 같고 사실 벌써 지금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시고 양산에 계시면서 지금 공작지라고 하는 거 보면 앞으로 다시 한번 같은 전술을 활용할 것 같다. 예측이 충분히 되겠죠. 요즘 네. 그래서 저도 이명박 시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전체적인 역사도 있지만 특히 뭐 MB맨하고 검찰 그 두 축으로 지금 많은 그 인력이 보충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명박 시절 공부를 열심히 다시 해야겠다. 저도 자원외교랑 4대강 이런 거 다시 보고 있어요. 그때도 제가 이런 직업인은 아니었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뉴스로만 보던 거였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충분히 한 번 더 써먹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이미 지형도도 그때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고 저들도 이미 MB의 아바타로서 이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만큼 예상이 충분히 되는 바죠. 네. 그리고 아까 뭐 일베들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일베들을 통제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중에서 직접적인 돈을 주기도 하고 네,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올렸을 때 일베 상에서 이게 상위 랭크가 됐을 때 뭐 어느 정도의 포상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시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국정원 절대시계. 그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네, 어떤 사람이 절대시계를 판매하는 학생한테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좌익 사범 신고를 하면 절대시계를 주거든요. 북한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그런 거를 신고하면 시계를 준다. 그래서 시계 때문에 신고를 했다. 시간 날 때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런 작업들을 했더니 국정원에서 시계를 준다고 문자가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 사람이 사실 북한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대화해야 한다. 그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고 비핵화를 위해 대화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진짜 웃긴 게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한테도 뭐 대북 지원 얘기 좀만 나오면 한국 장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종북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난해놓고 막상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북한 코로나 소식에 지원하겠다 지원하는 거 전 당연히 해야 된다 보고 네. 그건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지원은 착한 지원이 되는 거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건 뭐 특히 안 그래도 최근에 미사일도 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뭐 좌빨이다 뭐 퍼주기다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근데 조용하잖아요. 네. 이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정치 방역이고 자기네들이 하면 과학적인 거고. 네. 집값도 그런 스트레스,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참 희한합니다. 아무튼 놀라운 거는 아직 그 2012년도에 많이들 아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아직 언급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또 네, 해야겠네요. 다음에 또 이거를 시리즈로 계속 네. 연결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등등 해가지고 이 사람 심리를 정말 잘 건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뉴스도 보기 싫다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고, 왜냐면 뉴스만 키면은 또 윤석열이 잘못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언론이 그걸 그대로 실어주지 않으니까 보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거죠. 그 심정에 있어서 너무 공감을 저도 하고 있고, 이때 2016년도에 촛불 들고 같이 광장에서 나갔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윤석열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때 박근혜를 우리가 끌어내린 게 아닌 것 같다. 조선일보가 버려서 끌어내려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만 네. 실제로 그 기득권들이
그렇게 서로 버리게 만들고 음.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그거 다 시민들이 한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들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촛불 들고 많은 분들이 이뤄냈던 것들이고 그들이 계속 그렇게 갈라지게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버리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나 하나 지금 요즘에 뉴스도 보기 싫고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무기력감에 좀 빠져 계신 분들이 아직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때야말로 시민들 하나하나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많은 분들 계셨지만 그 대단하신 분들도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서로 연대하고 함께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우리 하나하나의 값어치가 그만큼 지금 소중해진 시간이 또 다시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또 새날 구독하고 청국장 매주 토요일 그 저녁 8시에 찾아오는 맞아요. 방송도 계속 그쵸. 구독해 주시고 시청도 해 주시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 주시고 또 여기저기 올려 주시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너무 커뮤니티에도. 감사해요. 그런 분들 그 다 한 분 한 분께 댓글은 못 달지만 다들 음. 감사하고 있다. 그럼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또 그러다가 조금 여건 되면 정재호 TV도 구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 이게 여건 조금 되시면 여건이 안 되면 되시면, 어쩔 수 예, 없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다 그냥 기분 나쁘면 다시 취소했다가 여건 없으시면 예, 하지 여건 마세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새날은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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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